로르샤 검사에서 내담자의 반응만 듣고는 해석할 수 없을 때 검사자가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 즉 반응 탐색 단계죠. 만약에 이건 나비 같아요 라고 말할 때 검사자는 바로 해석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 가지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그렇게 보았습니까? 반응 영역인 거예요. 로케이션.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응 내용이에요. 콘텐츠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까? 결정인인 거예요. 디터미넌트. 쉬운 예로 뭐 나비 같아요 라고 할 때 로케이션, 그러니까 반응 영역,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보았습니까? 하기 위해서 어디 부분이 나비처럼 보였나요? 묻는 거죠. 그러면 양쪽 날개 부분이요. 이때 분석이 카드 전체 사용, 그러니까 W 반응인지 카드 일부 사용, D 반응인지, 즉 지각 범위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응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로 내용 코드가 들어갑니다. 내용이 동물인지 사람인지 신체인지 자연인지. 그래서 코드가 A, 동물은 A, 애니멀, 사람은 H, 휴먼이죠. 신체는 AN, 아나토미, 자연은 네트, 네이처예요. 그래서 박쥐 같아요 할 때 A, 애니멀, 두 사람이 뭐 춤추는 것 같아요. H, 휴먼, 심장 같아요. AN, 아나토미, 뭐 상 같아요. 네트, 네이처예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까? 디터미넌트 결정인이죠. 그럴 때 무엇 때문에 나비처럼 보였나요? 할 때 양쪽이 대칭이라서요. 어떤가요? 폼, 형태죠. 또는 빨간색 때문이요. 뭐죠? 컬러예요. 또는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브먼트죠. 이것이 결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상담에서 두 사람이 춤추는 것 같아요. 할 때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가운데 부분이요. 할 때 로케이션이죠. 가운데 부분이요. 할 때 로케이션. 무엇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콘텐츠죠. H 휴먼이에요. 왜 그렇게 보였습니까?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무브먼트예요. 이렇게 로르샤 검사는 투사 검사입니다. 그래서 투사 검사는 자극, 지각, 해석 과정을 분석하죠. 따라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보았는가, 지각 범위, 무엇으로 보았는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보였는가, 지각, 결정 요인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그렇게 보았습니까? 반응 영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응 내용.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였습니까? 결정인인 거죠. 그래서 어디, 무엇, 왜. 그래서 반응 영역, 로케이션, 반응 내용, 콘텐츠, 결정인, 디터미넌트, 동물, 애니멀, 사람, 휴먼, 신체, 아나토미, 자연, 네이처예요. 다시 어디에서 보았는가, 지각 범위, 무엇으로 보았는가, 내용, 왜 그렇게 보였는가, 지각, 결정 요인. 이 책에는 헤르만 노르샤가 개발하였고요. 존 엑스너가 종합체계, 그러니까 컴프리헨시브 시스템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 목표 설정 이론을 상담에 적용한 내용. 즉, 내담자가 직접 치료 목표를 세우면 상담에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이 이론은 에드윈 로크, 그다음에 게리 라탐의 연구에서 제시되었죠. 그러니까 로크와 라탐이 내담자가 치료 목표를 직접 설정하면 상담 효과가 좋아진다. 그 이유를 네 가지 장점으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가 주의와 행동을 집중하게 하고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찾게 하고 동기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 지속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건데, 뭐 상담 예로 들어보면 대학생 내담자가 공부가 안 돼요 할 때 상담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이번 학기 목표를 정해볼까요? 할 때 내담자가 하루 2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이때 목표가 생기면 나타나는 변화가 4가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가 어텐션이에요. 주의와 행동을 집중하게 한다. 즉 목표가 없을 때 공부 조금 하고 핸드폰 하고 유튜브, 그쵸? 근데 목표가 있을 때는 오늘 2시간 공부 어떤가요? 행동이 한 방향으로 집중합니다. 어텐션이죠. 두 번째,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에포트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생기면 해야 한다라는 노력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목표가 빗불 받기. 어떤가요? 공부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목표 달성 전략을 찾게 하고 동기를 높인다라는 건데, 목표가 생기면 사람은 자동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표 만들기, 스터디 참여, 요약 노트 작성, 즉 문제 해결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목표 달성 전략을 찾게 하고 뭐 동기를 높인다 입니다. 네 번째는 지속적인 행동을 하게 한다예요. persistence,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 하루 하고 끝, 목표가 있으면 매일 조금씩, 즉 행동 지속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학생 상담에서 상담 전에 진로 고민이에요 할 때 상담 후 목표 설정, 이번 달에 직무 3개 조사하기. 그러면 진로 정보 찾기, 뭐 기업 조사, 멘토 인터뷰, 즉 행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 로크와 라타함의 목표 설정 이론에는요, 핵심 주장이 구체적이고 어려운 목표가 행동을 더 강하게 만든다예요. 그래서 목표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어텐션, 주의 집중, 에포트, 노력 증가, 그 다음에 스트레티지, 전략 탐색, 그 다음에 퍼시스턴스, 행동 지속입니다. 그래서 써보면 뭐 주의와 행동을 집중하게 한다, 에너지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찾게 하여 동기를 높인다, 지속적인 행동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집중, 노력, 전략, 지속입니다. 노르샤 검사에서 채점된 점수가 다음과 같을 때 소외 지표를 계산하시오. 이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니고 계산 문제예요. 그리고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공식이 저렇게 생겼을까 이해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겠죠. 왜 어떤 항목은 1배이고 어떤 항목은 2배일까? 먼저 노르샤 검사, 그러니까 영어로는 노르샤 잉크블롯 테스트라고 하죠. 이때 개발자는 노르샤죠. 그러니까 이후 채점과 해석을 보다 체계화한 사람이 존 엑스너이고, 그러니까 노르샤 검사는 노르샤가 만들었고 이후 존 엑스너가 종합 체계, 즉 컴프리헨시브 시스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외 지표,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 인덱스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연결되기보다 혼자 있거나 사람보다 비인간적인 대상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는 보조 지표예요. 다시 아이솔레이트 인덱스는 사람과 연결되기보다 혼자 있거나 사람보다 비인간적 대상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는 경향을 간접적으로 보는 보조 지표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보조 지표예요. 이것 하나만으로 이제 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지표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식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공식은 아이솔레이트를 R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트를 R로 나누는 것은 가로 열고 BT 플러스 ECL 플러스 G 플러스 LS 플러스 ENA 가로 닫고 이거를 나누기 R.
이 isolate는 소의 지표죠. R은 전체 반응 수예요. 그 다음에 BT, CL, GE, LS, NA. 그러니까 isolate 나누기 R은 BT 더하기 E 곱하기 CL 더하기 G 더하기 LS 더하기 E 곱하기 NA를 모두 더한 뒤에 전체 반응수 R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BT는 1, CL은 0, G는 0, LS는 1, NA는 1, R은 16. 그러니까 따라서 공식에 넣으면 돼요. 넣어서 계산하면 답이 0.25가 나오죠. 그런데 이 소외 지표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모두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직접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비인간적이고 비대인적인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람이 아니라 뭐 식물, 구름, 어, 지리적 대상, 풍경, 자연 현상 같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이 많다는 것은 검사 장면에서 피검자가 세상을 지각을 할 때 사람과 사람 관계보다 비인간적인 대상, 그러니까 그 비인간적인 대상 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모아서 소외 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보통 BT, CL, G, LS, NA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BT는 보통 이제 식물 계열 내용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 꽃, 풀 이것은 살아있는 대상이지만 사람은 아니죠. 즉 인간관계적 내용보다 비인간적 자연 대상이에요. CL은 이제 보통 구름 계열로 이해하면 돼요. 구름 같아요, 연기 같아요, 떠 있는 흐릿한 자연물 같아요. 이 반응의 특징은 형태가 비교적 모호하고 관계적 대상이 아니고 사람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소외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더 강하게 취급이 되는 거죠. 지는 보통 지리적 내용이에요. 지도 같아요, 섬 같아요, 대륙 같아요, 지형 같아요. 이 역시 인간관계 내용이 아니라 거리감 있는 공간적 대상이에요. LS는 보통 풍경이에요. 그래서 산 풍경 같아요, 들판 같아요, 경치 같아요. 이 역시 사람 자체보다는 배경적, 환경적 내용입니다. NA는 보통 자연 현상 또는 자연적 요소로 이해하시면 돼요. 바람, 물, 파도, 불, 햇빛, 비 같은 거. 이 역시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비인간적 자연체계에 가깝죠. 그러면 왜 CL과 NA만 두 배일까? CL과 NA는 소외, 고립을 시사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더 강하게 반영되는 항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두 배 가중치예요. 그래서 BT, G, LS는 1점, CL, NA는 2점. 왜? CL과 NA는 소외 고립을 시사하는 내용 가운데서도 더 강하게 반영되는 항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2배 가중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유를 설명할 때 너무 단정적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름 반응이 나오면 반드시 고립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정확한 설명은 종합체계에서는 CL과 NA가 다른 자연 계열 내용보다 소외와 더 밀접한 반응으로 간주되어서 가중치를 더 크게 부여한다. 즉 이것은 임상적 경험과 채점 체계에 기반한 규칙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BTG, LS, 나무, 지도, 풍경 이런 것은 자연이나 환경이지만 비교적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대상. 반면 CL과 NA, 구름, 바람, 물, 파도, 빛 같은 자연 현상 이런 것은 더 비인간적이고 더 흩어지고 더 비대인적이며 이런 경우에 따라 더 거리감 있는 지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체계에서는 이 두 범주를 더 크게 반영을 합니다.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카드에서 이런 반응이
많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뭐 경우 1에서 나무, 꽃, 산, 지도. 이 경우는 자연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비교적 구조화된 대상이에요. 근데 구름, 바람, 안개, 파도, 물결 이 경우는 더 흩어져 있고 사람과 관계없는 자연 현상 중심이죠. 그래서 종합체계는 이런 차이를 반영을 해서 구름과 자연 현상은 소외 지표에서 더 강하게 반영하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2배를 줍니다. 그래서 CL과 NA는 소외를 더 강하게 시사하는 내용으로 간주되어 종합체계에서 가중치 1을 부여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소외 지표 공식에서 CL과 NA는 대인적 연결보다 비대인적 내용을 더 강하게 반영함으로 2배로 계산한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 소외 지표는 쉽게 말해 뭐 사람보다 비인간적 대상에 더 기울이는 반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비율입니다. 공식은 BT 플러스 ECL 플러스 G 플러스 LS 플러스 NA, ENA 그리고 그것을 R로 나눈다입니다. 그래서 공식의 규칙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소외 지표는 비인간적 자연 환경 내용의 비율이고 그중 CL과 NA는 더 강하게 반영되어 2배로 계산한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단어는 노르샤, 아이솔레이트 인덱스, 소외 지표 BT, CLG, LS, NA, CL과 NA는 2배 가중치, 종합 체계, 존 엑스너, 보조 지표, 통합 해석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을 다시 말하면 공식은 BT 플러스 ECL 플러스 G 플러스 LS 플러스 ENA 그리고 전체 반응수 R로 나누기입니다.